예,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장원준 김혜선의 뉴스타라무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무안 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의 참으로 참담하고 비극적인 참사. 일단 유명을 달리하신 179분의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유족분들에게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아울러 두 분 생존자의 빠른 쾌유를 빌겠고요. 또 이 사고 때문에 크게 놀라시고 충격받으신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도 하루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제가 안정을 찾는 꼭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조갑제닷컴의 조갑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조 대표님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을 취재하면서 세계적인 단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항공과 선박 관련 분야의 전문 기자로 꼽히시는 만큼 오늘 이 참사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아마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갑재 대표께서 워낙 보수의 거목이시고 큰 어른이시고 또 이쪽에 워낙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신 분이라 그쪽 이미지만 많으셨을 텐데 우리 조갑재 대표께서는 이런 항공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문성이 아주 높으신 전문 기자의 그 역량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사고에 관련된 정말 심층 해설을 듣기 위해서 우리 조갑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예, 저 일단 어제 그 사고 직후 오늘 출연이 예정돼 있어서 조 대표님과 수차례 통화를 나눴는데 그 바로 직후 영상을 가지고 분석하신 내용들이 오늘 조간 그리고 석간의 주요 내용으로 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사고가 다시는 나서는 안 되는 만큼 그 원인을 최대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고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분석하신 내용들이 오늘 조간 그리고 석간의 주요 내용으로 실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만 저희가 물론 충돌하는 장면은 너무 충격적이라 거기는 편집하지 않았고 여러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충돌한 직후에 이제 큰 화염과 폭발, 엄청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저 사고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크게 인명 피해를 낳았을지를 보여주는 저 후속 영상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저 영상 때문에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분도 계십니다만 일단 현장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그 대표님 이 사고가 이렇게까지 엄청난 인명 피해로 이어진 정말 참극으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버드 스트라이크로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네. 이렇게 대참사로 이어지는 것은. 그리고 엔진이 고장났다 해가지고 이런 사고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다만 랜딩 기어를 안 내리고 동체 착륙을 했는데 그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지금 이륙하는 비행기인지 착륙하는 비행기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 속도는 아마 보통은 시속 200km인데 착지를 해서 달리는 게 저건 제 짐작은 한 250km 되지 않을까.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어느 기사에서는 거의 300km였다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빨랐느냐는 거죠. 왜 빨랐느냐. 그리고 활주로 길이가 2,800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그걸 충분히 살리려면은 맨 앞부분에 착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또 착륙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을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활주로 길이는 한 2,000m밖에 안 됐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활주로가 끝나는 데서 200m 뒤에는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잖아요. 저희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버린 거죠. 이 비행기 사고는 절대 단일 원인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개가 합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데 저렇게 꽤 높은 그 높이로 그 흙으로 둔덕이 쌓여 있고 그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안테나, 그러니까 이 착륙할 때 착륙을 유도하는 그런 그 안테나가 설치돼 있었다. 그래서 지금 흙더미가 좀 무너진 장면, 그리고 콘크리트도 결국은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저 강력한 곳을 거의 시속 250km, 300km 가까운 비행기가 가서 부딪히면서 정면 충돌한 거죠. 충격이 완화된 게 아니라 저기랑 그냥 정면 충돌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냥 비행기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근데 저 기능이 뭐냐면 로컬라이즈라고 그래요. 로컬라이즈. 로컬라이즈는 뭐냐면은 착륙하는 비행기가 이 활주로와 정식으로 일직선에 놓이도록 유도하는 전파를 발산하는 겁니다. 전파를요. 그리고 예. 로컬라이즈에 딱 맞춰가지고 조종사가 내립니다. 예. 내리자마자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활주로 이탈 사고를 오버런이라고 그래요. 오버런. 예, 예. 오버런. 활주로를 넘는다 이거죠. 예. 넘더라도 보통의 경우에는 거기 저런 안테나가 세워지더라도 그냥 밀면 스르르 넘어지도록 아. 그렇게 약하게 만든다고.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콘크리트로 만든 구조물 위에 세웠잖아요. 예, 예. 그것도 또 둔덕 위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흙이 다져져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다져진 흙 때문에 오히려 충격이 더 가중됐을 거예요. 엄청나죠. 그거는 예, 그 예. 충동은. 그런데 참 조종사가 딱 조준을 해가지고 내리는 그 코스로 쭉 가면 바로 이 둔덕 위에 있는 콘크리트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데가 없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의 항공 전문가는 이거는 맞습니다. 범죄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범죄. 예. 그리고 우리 이 국토부 고시 가지고 있죠. 예, 공항 안전 운영 규정 제 42조 1항 이거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알려줘서 저희가 찾아본 내용인데요. 예. 이걸 보면 불법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치가 허가된 물체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기초 구조물이 둔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반보다 7.5cm 이상 높지 않아야 되며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눈썰 매장에 갔을 때 예. 애기들이 바닥까지 가면 그렇죠. 공기로 된 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예. 통통 튕겨 나오거나 예. 속도를 그렇죠. 줄일 수 있거나 이런 그렇죠. 구조물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 끝에 콘크리트가 있었던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거는 그 외국에서 항공 전문가들은 이것은 정말 범죄다, 살인행위다. 그 이런 일이 조종사가 없다는 건데 우리 네. 저 국토부에서는 지금 내놓는 해명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에는 이게 부합한다는 식이죠. 뭐 부합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네. 그럼 그 규정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규정되고 이건 뭐 저 규정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다 세계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 이것도 정말 그러니까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쭉 미끄러져 가다가 활주로를 넘어가도 거기 잔디밭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한참 가다가 이제 쓴다고 예. 그렇게 해놔야지. 그런데 왜 거기에 콘크리트 장벽을 왜 만드냐 이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국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 얘기를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무안공항 둔덕 설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그러면서 비행기는 착륙 당시 시속 321km의 속도를 내고 있었다. 활주로를 미끄러지며 이탈했는데 이때까지도 기체 손상은 거의 없었다. 이 둔덕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말이다. 조종사가 처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최상의 착륙을 했다고 본다. 착륙 활주가 끝날 무렵 기체에 큰 손상이 없었고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비행기가 둔덕에 부딪혀 불이 나면서 탑승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활주로와 불과 200m 거리에 저런 둔덕이 있다는 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저 박상수 변호사가 이 공군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대한항공 올해 사내 변호사를 했습니다. 사내 변호사를 해놓으니까 이런데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올린 글이 오히려 더 정확한데 이분은 인천, 김포, 양양, 청주, 제주 공항 모두 부러지기 쉬운 가느다란 로컬라이즈가 설치되어 있다. 예. 그런데 무안과 또 뭐 몇 군데더라고. 거기는 저런 둔덕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예. 예.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안전합니까? 당연히 예. 단단하지 않게 부드러운 구조물이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국토부의 이야기대로라면은 뭐 마음대로 알아서 만들어라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시적 하나로 문제가 있어요. 그게 통일돼야지.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는 저 반대 방향으로 착륙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착륙하려다가 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복행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거기까지 못 간 다음에 사실은 유턴해서 역방향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거길 향하게 안 돼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다 문제예요. 하더라도 예.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완전히 단단한 둔덕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걸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은 지금 어떤 방송에서는 활주로가 두 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010 방향이고 하나는
019 방향이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고 예, 예. 활주로가 하나인데 하나죠. 예. 010은 한시 방향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리는 아. 거고 019는 저 7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 예. 남쪽으로 190도 우리 시계 보면 있잖아요. 예, 예. 190도를 향해서 내린다는 뜻이지 예. 공항이 활주로가 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비행기가 처음에는 010 방향으로 내리려고 해가 착륙 허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받아가지고 접근을 하다가 버드 스트라이크 경보가 나오고 아마 그 순간에 엔진 속으로 이 새떼가 들어가고 펑 하면서 터지고 하니까 내리지 않고 고라운드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고라운드를 했으면 고라운드라는 것은 그대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010 방향으로 내려야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조종사가 원했겠죠. 그렇게 멀리 돌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예. 요렇게 와가지고 고라운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예. 요렇게 해가지고 유턴을 해버린 거예요. 유턴을 한 거죠. 유턴 해가지고 아주 쉽게 예. 네, 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일종의 역주행을 한 그렇죠. 거죠. 예. 저렇게 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3번 저기서 그렇죠. 돌아서기 유턴해서 바로 예. 자 여기에 네. 관제사가 왜 이걸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이스 레코더가 공개가 돼야 돼요. 예. 그러면 많은 의문이 풀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요. 관제사하고 기장의 통화. 저거는 절대로 허가해 줘서는 안 될 거거든. 그러니까 역주행 아닙니까? 역주행이니까요. 예. 그런데 저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람을 등에 지고 내린다고. 그렇죠. 이 비행기가 아, 착지하고 나서 맹속도를 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람을 등에 업었든지 예. 아니면은 저 고도에서 얼음 덩어리거든. 사실은 이 비행기가 예. 한 3만 피트 날 때는 다 얼음 덩어리입니다. 네. 그게 마이너스 60도 이렇잖아요. 예, 예. 이게 쭉 내려와도 얼음 덩어리인 채로 딱 내리면 이게 설매처럼 쫙 미끄러져 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속도가 많이 났고 무엇보다도 랜딩 기어가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할 수 없고 브레이크스러운 거죠. 예. 또 엔진이 고장 났다면은 리버스가 안 되는 거죠. 역추진이 안 되는 역추진이 안 거지. 되는 거죠. 역추진 안 되고 그다음에 이 플랩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예. 날개에 이렇게 꺾는 거. 예. 그 스피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 예, 예. 이게 90도로 꺾어야 공기 저항이 나가지고 스톱이 빨리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도 안 비행기 되는 탈 때 거죠. 착륙할 때 보면 날개에서 이렇게 착 올라오는 거. 저게 스피드 브레이크 그것도 아마 무슨 이유에서 안 되는 올라갈 때는 날개가 커야 되니까 그거는 펴지 않고 예. 내릴 때만 이렇게 그렇죠. 펴는 거. 이것도 예. 못 했잖아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요. 비행기에 있는 그 블랙박스가 분석되고 공개되려면 뭐 6개월, 뭐 1년 걸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관제탑의 송수신 내용은 확실하게 남아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유턴을 하면 바로 벽이야. 근데 그렇죠. 너 내려도 돼. 이렇게 허가를 했다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저는 보이스 레코더 그러니까 관제사 보이스 레코더는 뭐 관제사는 자동으로 녹음돼 있을 거라고. 보이스 예. 레코더는 그 칵피트 안에서의 대화가 녹음돼 있는데 예. 그건 보통 30분 사고 나기 30분 전 녹음돼 있어요. 예. 요거 공개되면은 예. 궁금한 게 많이 풀릴 거고 예. 네. 그다음에 일단 착륙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죠? 예. 맞죠? 예. 착륙 허가를 받아가 어프로치를 하는데 버드 스트라이크 경고가 나오고 실제로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고 해가지고 메이데이 불렀고요. 폭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착륙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랜딩 기어가 내려왔다는 뜻이라고. 아. 랜딩 기어를 내려야 착륙 허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랜딩 기어는 보통 그렇군요. 12km 앞에서 내린다고요. 예. 비행 거리로는 7분이라고. 예. 하늘에서부터 뭐 그래서 이게 지금 미스터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걸 나는 눈여겨봤는데 어떤 분이 이게 쭉 내리다가 갑자기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 위로 보니까 랜딩 기어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 예. 그런 예. 말씀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예.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그게 정상이에요. 랜딩 기어를 내렸다가 고라운드 하려면 랜딩 기어를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유턴 해가지고 다시 다시 내릴 때 예. 요 때부터는 저희 추측입니다. 예. 예. 안 맞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예. 추측인데 다시 내리는 걸 잊어버린 것 아니냐. 아, 그러니까 그
기장이나 기장이 부기장이나, 워낙 바빠서 다른 급한 일도 있고 왜냐 해가지고 버드스트라이크에 나오니까 막 여기 지금 난리 나고 하니까 예. 다시 내리는 걸 랜딩 기어를 다시 내리는 걸 잊어버린 상태에서 자기는 랜딩 기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린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좀 무책임한 공상을 해본 대표님의 이제 겁니다. 개인적인 이제 예, 추측이신데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예. 1990년대에 대구공항으로 기억되는데 이 조종사가 랜딩 기어 내린 걸 잊어버렸어. 그걸 관제사가 보다가 아니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들썩 내렸는데 다행히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럼 사고 이어지지 않았고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또 어제 저희 TV조선인가 그거 출연하셨던 분은 비슷한 취지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버드 스트라이크 나고 막 관제사 타고 통하고 그러니까 막 큰 소리가 나는데 이게 또 원래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오면은 굉장히 큰 경보음이 나게 돼 있다는데요. 아마도 이게 이런저런 큰 소리가 많이 나니까 일단 좀 정신을 집중하려고 좀 볼륨을 뭐 줄여놨다든지 해서 랜딩 기어가 안 내려갔다는 거를 하는 이 경보음을 못 들었거나 조금 귀 흘려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 이게 좀 대표님하고 비슷한 맥락의 추측인데 이것도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그런데요, 랜딩 기어가 안 내리고 동체 착륙한다면은 조종사가 관제사한테 빨리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니까 예. 그러다면 이게 저 소방차 비슷한 게 출동해가지고 거기에 거품을 막 뿌리잖아요, 그죠? 발조로에 예. 그걸 해놓고 나서 내려야 된다고. 예. 그런데 그런 조치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무안 공항 당국이 해명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해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동체 착륙을 허가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네요. 저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서요. 네. 저희 그 지도로 그래픽으로 만든 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공군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워낙 기체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데 아까 그 선회했던 모습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고 버드 스트라이크는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저렇게 리본 모양을 만들어서 왼쪽에서 저렇게 한번 돌지 않습니까? 근데 왜 크게 안 돌았을까요? 그게 몇 바퀴 위에서 몇 바퀴 돌아도 되잖아요. 고도를 더 높였어야 돼요. 예. 고도를 더 높이고 원위치 해가지고 원위치로 갔어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예. 엔진이 버드 스트라이크 하나 망가졌고 또 다른 것도 버드 스트라이크든지 뭔지 엔진이 둘 다 망가져서 띄우려고 그러는데 양력을 못 받아서 못 떴을 수 그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장이 굉장히 다급해져서 이게 안 뜨네. 그럼 이렇게라도 빨리 내려야지. 내지는 그 막 엔진 타는 게 막 연기가 기내로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로 다급해진다. 네, 뭐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폭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엔진 폭파 이후에 유압 장치까지 가동이 정지됐느냐. 예. 또는 그게 무슨 연기가 들어왔느냐. 예. 하는데 보면 비행기가 뒤뚝뒤 약간 이렇게 자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흔들리면서 이렇게 착륙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조종사들 이야기는 그겁니다. 처음에 버드 스트라이크를 맞더라도 착륙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엔진이 나가더라도 착륙했어야 된다는 거라. 착륙하는 거 뭐 한 2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 사이에 엔진이 폭파할 리도 없고 왜 복행을 왜 했느냐는 거예요. 복행이 잘못됐다는 거라. 그럼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파이로트 에러 쪽으로 가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니까 이 조종사는 어쨌든 빨리 착륙해야 되겠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진 것 같죠. 예. 그 상황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착륙을 했는데 그 앞에 시멘트 둔턱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또 큰 외국에서는 그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 조종사가 파일럿이 내려왔는데 자기 앞에 그런 시멘트 둔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그렇죠. 일이겠느냐라고 박상수 변호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줬는데요. 박상수 변호사가 그래서 다른 지역의 그 레이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시죠. 다른 지방이죠. 로컬라이저 레이더 안테나입니다. 로컬라이저 안테나인데요. 저 밑에 하얀색 줄 보이시죠? 저게 시멘트 둔턱이 아니고 7.5cm를 넘지 않는 그냥 벽입니다. 저 밀어버리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플라스틱이 툭툭 쓰러지듯이 쓰러져야 되는 건데 아무 해를 안 이번에는 끼친다고.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만 돼 있었어도 저렇게 7.5cm예요? 예. 사고 비행기도 저경이장 부딪히면서 오히려 네. 충격이 좀 완화되고 그 뒤를 이어서 스무스하게 가면서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만 돼 있었어도. 그러고 하나 이 비행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 기체가 앞에를 좀 들린다고. 그죠? 약간 이런 상태에서 가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 보통 이 랜딩 기어가 있으면 딱 착륙하자마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울어지잖아. 그런데 그렇죠. 이 비행기는 이렇게 돼서 계속 달렸거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전문가는 마지막까지 그 기장이나 부기장이 이걸 기술 들어올려서 약간 올려서 이 마찰을 받으려고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 합니다. 전문가 보기에 그거보단 차라리 동체를 붙여서 이 땅에 마찰을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예. 예. 이게 전부 다 한 20초 사이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너무 순간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아마 그 착륙하기 전에 한 2, 3분은 그 승객실 안이 대혼란이었을 것 아닙니까? 예. 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착륙하고 해가지고 땅에 딱 닿았을 때는 박수 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그 안에는. 예, 예.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고. 반응이 근데 그 멈출 줄 알았더니 거기서 계속 달려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까지 상상하면은 정말 그러나 저러나 아까 말한 이 시멘트, 둔덕, 로컬라이저 이 문제는 이게 진행 중인 사건 아닙니까? 몇 개 공항이 아직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몇 개 여기 말고 공항이 두 군데가 더 그렇다고. 예. 그렇다면은 이거 안전을 위해서 그 비행장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박상수 변호사가 대한항공 변호사로 있으면서 그 2022년에 세부에서 있었던 대한항공 오버런 그러니까 넘어서 달려갔을 예, 때 예. 그때는 둔턱이 없었기 때문에 희생자가 그렇게 적었다는 그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요. 이게 잔디밭이잖아요. 그냥 스르르 그러니까요. 내려가서 예, 예. 멈추는 저런 상황이 예. 그 어제 저런 상황이 연출됐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기장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 생각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어를 뭐 내린 걸 깜빡한 게 아니라 아마 무슨 상황이 생겨서 기어를 그러니까 이 착륙하는 이 바퀴를 못 내리는 상황이고 이걸 동체에 착륙해야겠다 생각했으면 아마도 이렇게 잘 착륙시키면 저희 가서 이렇게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가는 앞길에 저런 콘크리트와 둔덕이 있을 거라고는 아마 기장은 상상을 못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방향으로 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관제사와 네. 이 정보 교환이 제대로 됐는지 그게 그렇죠.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엔진 하나 망가져 가지고는 비행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예, 예. 그러니까 보잉 747은 엔진이 4개잖아요. 예. 2개가 망가져도 비행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엔진 그러면은 4개예요? 아니 737은 2개죠. 747은 네, 4개잖아요. 네, 네, 4개니까. 네, 네. 2개가 가동 불능이 돼도 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다고 하면은 관제사가 지시해야 될 것은 그 옆에 있는 광주공항으로 가라 했어야 돼요. 광주공항으로. 그러니까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다는 이 정보가 과연 서로 주고받았는지 랜딩 기어가 안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조종사가 관제사한테 했어야 된다고. 예, 예. 그거는 관제사 쪽에 그 녹음되어 있는 것만 그렇죠. 들으면 금방 나올 금방 알수 상황인데요. 있어요. 예. 그래서 공개를 안 하죠? 저는 요새 이런 문제를 국토부가 나와서 계속 브리핑하잖아요. 예. 미국 같으면 FBI가 나온다고. 아, 예? 국토부가 이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거는 상당히 자기와 관계되는 거니까 예. 공무원들이 다 방어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경찰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아, 이런 발표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비극 사고를 넘어서 혹시 사건화되는 국면이 있기 물론이죠. 때문에 물론이죠. 예. 네. 일단 누가 허가를 했는지 그리고 정말 저쪽에 콘크리트 벽이 있는데 가도 좋다고 했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옆에 공항에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판단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됐는지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국토부에서는 자기들 규정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이래요. 예, 예. 아니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고고 예.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이게 비정상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예. 국토부에 그 규정을 만든 사람이 과연 외국의 공항을 둘러보고 만들었는지 예. 앉아서 그냥 탁상 공론으로 만들었는지 그것도 그 따져봐야 규정 되겠네요. 하나가 예. 이런 사고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관료주의의 병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규정의 이제 이미지를 보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 제한된 그 길이 몇 미터면 되는지 이게 없는 걸 지금 제가 급하게 보고 들어왔어요. 예, 내일 예, 박상수 예. 대변인과 함께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참 이 국토부 규정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한 내일쯤이면 밝혀질 텐데 좀 국민들이 최소한 지금쯤은 관제사가 무슨 이야기 했다는 건 나와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뭐 그거는 뭐 예. 누가 한 7분 정도의 대화인데 예, 예. 그거라도 공개를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전 국민이 비탄과 충격에 빠져 있으면 그런 빨리빨리 공개를 하고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그 의심이나 이런 거라도 풀어주는 이 위해서라도 별일 없었다면 발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발표가 없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보니까 무안공항이 처음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만들 때부터 그렇죠. 저기다 만들어도 되느냐 사실은 뭐 네 군데 조류 서식지에 둘러싸여 있어 그렇죠. 너무 새들이 많은데 이거 입지가 과연 적당하냐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조선일보도 크게 제목이 나왔습니다만 뭐 한화갑 공항이다 뭐 그래서 특정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큰 거 아니었느냐는 그런 비판 속에 좀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네 군데가 이 철새 도래지구 조류 서식지면 사실상 그냥 새들이 막 겁나 많은 가운데다가 비행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지경인데. 그런데 이번에 증언자 이야기 들으면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새 떼하고 부딪혔다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무리가 새 무리가 그러니까 날아오고 이건 더 큰 있었다. 거예요. 예. 새 한 마리가 엔진으로 들어가도 문제인데 새 떼하고 맹속도를 내는 물체하고 딱 부딪히면 이 새 떼가 그냥 쇠하고 마찬가지거든. 아, 그렇죠. 이 속도가 있으니까. 속도가 속도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혹시 랜딩 기어에다가 그냥 새떼가 부딪혔다면 랜딩 기어 고장날 겁니다. 수 예. 1kg가 새가 1kg 정도면 5톤 정도의 그렇죠. 충격을 속도 준다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저기서 새를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제센터에서 새 레이더라든지 조류 탐지 그렇죠.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과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정말 조류와의 싸움,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예. 아마 이 저 로컬 공항은 네. 아무래도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긴장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상황에 또 이게 편수가 적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포공항하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철새 떼가 많이 서식하는 그 한복판에 지었다? 그러면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 문화일보 같은 데 보면 그런데 조류 탐지기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뭐 문제 제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날 2명이 근무 중이었고 교대 근무를 하고 총 인원은 4명이다. 그렇다면 2명은 낮, 2명은 뭐 밤? 이렇게 치더라도 그 많은 새들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안이한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그런데 없습니다. 이번 사고가요. 예.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 이후에 예.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항공사고입니다. 거의 사망자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6년 만에 가장 그러니까 큰 6년 만에. 아유, 6년 전에 굉장히 큰 그때 사고. 인도네시아에서 예. 하나 떨어졌는데 거의 한 180명 죽었을 거예요. 아. 기억납니다. 179명이 6년 만에 세계 최악의 사고고 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고 중에서도 사망자가 제일 많잖아요. 맞습니다. 국내 사고는 제일 많죠. 국내에서는. 네. 저 김해 근방에 중국 항공사가 떨어졌을 때 사망자가 아마 160몇 명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 사건입니다. 이게 예. 세계적. 그냥 사건이 아니고 세계적 사건이군요. 그리고 아까 이게 조금 뜨문뜨문 운영되는 공항이니까 긴장도가 떨어졌을 것이다. 저도 긴장도 내지 숙련도가 좀 관제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보니까 이 무안공이 2007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예. 이렇게 이번 무안 방콕 노선이 그 12월 8일에 운항을 시작했는데 무안공항 개항 이래로 첫 정기 국제 노선. 국제노선이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국내선만 띄엄띄엄 하던 그러니까 그 여러 개 이 관리하는 팀이 뭔가 좀 숙련도랑 긴장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이 사고의 원인을 그것도 제공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로컬라이저 안테나 좀 보여주세요. 제가 연합뉴스 기사 4시간 전에 나온 걸 봤는데요. 저 안테나는 15년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2007년에 문을 열었다고 그렇죠. 하셨죠? 그러면 15년이면 2022년인 거죠? 아마 작년에 그래서 아마 바꿨다는 거 같아요. 작년 재작년께 이거를 예. 바꾼 걸로 보여요. 계산으로 따지면 그래서 바꿔서 그때 저 시멘트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확인을 더 해봐야 좀 되는 확인해봐야 건데요. 되겠죠. 제일 처음에 로컬라이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 그때도 저런 식으로 둔득에 만들었는지 그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게 도대체 언제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나, 예. 로컬라이저 교체할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로컬라이저 안테나 만들 때 교체하면서 만들었다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 좀 근데 챙겨봐야 될 제일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 국토부도 이 문제 의식을 기자들이 지적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뭐 별 문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네 그 네. 고시에 그러면서 무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 이거 찾아본 너무 끔찍스러운 이야기 다른 아닙니까? 공항이 한 두 군데가 국내 그러니까 저런 데가 또 있다는 겁니다. 끔찍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지금
저게 바로 그 비행기가 부딪혀서 큰 참사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저 그 둔덕과 콘크리트 그 시멘트 구조물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이게 정말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그 기장을 보니까 6,000시간 넘게 운항을 했고요. 또 해외에 많은 공항을 다녔더라고요. 활주로를 많이 누볐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 눈앞에 저게 펼쳐질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6,000시간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종사들이 제일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내가 몇 사람 조종사들 이야기가 왜 조종사가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조종사 두 사람이 매우 당황했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기내에서 벌어졌고 특히 이 조종실 안에서 벌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엔진 아웃 되면서 유압 장치도 같이 아웃되고 해가지고 조종관 잡고 있기도 힘들 정도로 이게 막 흔들렸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는 엔진 아웃된다고 해가지고 유압 장치 망가지지 않는다는 게 통설입니다. 통설이고 통설입니다만은 그게 아닌 아주 특이한 경우. 그럼 유압 장치가 망가져서 랜딩 기어도 안 내려가고. 그렇죠. 유압 장치도 안 되고 유압 장치와 연동된 조종 장치 뭐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해가지고 양력 못 받아서 일단 비행기도 안 뜨고 뭐 이러면 그 순간에 한 2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조종사가 신경 써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랜딩 기어 내리는 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세계적 참사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분석하시기에도 미스터리가 있는 사건이라 정부가 빨리 나서서. 근데 이거는 뭐 시간 문제지 곧 밝혀질 겁니다. 뭐 과거에 뭐 1983년에 007 사건 이 진상이 밝혀지는 그는 한 10년이 걸렸는데 이거는 밝혀질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보면 최상목 대행이 권한 대행이요. 긍정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조치를 잘 했다라는 평가가 야당에서도 나오더라고요.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역할, 총리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 1인 다역을 했고요. 경제사령탑의 역할까지 동시에 해냈습니다. 근데 이게 원론적으로 그거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겸 이런 참사에 맞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대표님 이게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오랜만에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졌습니다. 그죠? 179명이라는 그 소중한 안타까운 희생과 소중한 생명 다 그 돌아가신 그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너무 뭐 슬프더라고요. 암에서 치료가 돼가지고 위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다가 죽은 어머니도 있고 뭐 어린아이도 있고 3살짜리부터 일가족이 갔다가 그러니까 179명이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다 자중자애하는 쪽으로 이렇게 모이고 마침 정치권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저는 이번 지금 정치 상황을 넘어가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179명의 돌아가신 분들의 그 희생과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명해야 된다. 그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아닌 해석이거든요. 그건 임명해야 되고 그건 국회 몫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권한대행의 고민이 1월 1일까지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할 거냐 아니면 거부권 행사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내일까지 결정해야죠. 그렇죠. 그걸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하고 저는 내란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가 맞다고 봐요. 그 내용이 지금 진행 중인 그것도 막 경쟁적으로 진행 중인 내란 관계 수사와 겹치기도 하고 그게 기간이 약 170일 아닙니까? 170일이면
약 6개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 기간 중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겹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인력이 보니까 검사가 한 50명에다가 뭐 한 200명 되더라고요. 예. 그건 완전히 일종의 계엄사령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료 요구를 뭐 거절하면은 뭐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조항도 있고 하니까 예. 더구나 특검을 야당이 지금 그렇죠. 야당이 임명하는 추천하겠다는 거 거죠. 예, 아닙니까? 예. 예. 추천하는 거죠. 예. 추천하겠다는 예,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합의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하면은 또 최성목 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을 걸까요? 지금 나는 어렵다고 봐요. 네, 저도 그럴 것 그래서 같습니다. 서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식으로 네. 하면서 다시 이제 탄핵 연쇄 탄핵 말고 대화를 통한 정치로 복귀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간지 사설들도 대체로 그런 헌법재판관은 이야기. 임명하는 쪽 그리고 쌍특허법은 조금 거부권을 그렇죠, 행사하더라도 그렇죠. 다시 좀 여야가 뜻을 모으는 쪽이 어떠냐 거기에 좀 교집합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하나가 저 헌법재판소가 빨리 예. 탄핵 정족수가 네. 151명이냐 200명이냐에 대해서도 그렇죠. 빨리 빨리.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는 거죠.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세 개를 정리할 수 있는 예. 어떤 그런 기회를 이번 이 참사가 제공해 주는 거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이 참사를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똑같이 내란 특검법처럼 무리가 많잖아요. 독소 조항이 네. 많기 때문에 예, 그것도 그런데 좀 여야가 다시 한번 그것보다는 예. 네. 그건 뭐 지금 내란 특검법 내란 특검법. 이렇게 하면은 예, 수천 명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럼 혁명사령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지금 다른- 내란 특검법은 예. 사실상 혁명사령부를 그렇죠. 만드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규모가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민주당이 낸 안건은 검사 규모는 40명이 되니까 일단 수사 인력을 더하게 보조 된다면 인원까지 수백 합치면 명, 한 200명 예, 되죠. 수백 명이 예, 될 예. 겁니다. 그리고 수사 기간 최대 15일까지 된다고, 150일 정도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아, 이거 참 어떻게 이 최대행이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무한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시각이 9시 9분이었습니다. 오전 9시 9분인데 1시간쯤 지난 10시 7분쯤에 SNS를 하나 올렸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게 또 예. 예. 내일을 향해 쏴라라는 건 영화 제목인데요. 거기에다 대고 국민을 향해 쏴라라는 글을 사고 1시간 뒤에 올렸습니다. 잘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신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이제 같이 언급하면서 국민을 향해 계엄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격을 한 글로 보이는데요. 내일 향해 썰은 1969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고요. 부치하고 썬댄스는 거기 이제 등장 인물입니다. 그 영화 본 것 같은데 그 폴 뉴만 나오는 영화 아닌가요? 아마 폴 폴류먼이었던 것 뉴만하고 같습니다. 예, 예. 로버트 레드포드인가 나오는 영화 같은데. 정말 옛날 그 클래식 고전 영화. 예. 그 아주 좋은 영화. 근데 저거를 좋은 영화인데 저거를 하필이면 그런 참사가 일어나서 막 국민들이 그때만 해도 물론 뭐 전원 이렇게 대부분이 사망할 줄은 몰랐지만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이미 알아서 비탄에 젖어가던 시점이었는데 저기 뜬금없이 저걸 올려서 그 댓글도 혹시 준비가 됐는지 모르는데 제가 댓글 그때 지워지기 예, 전에 예. 댓글을 보니까요. 보셨습니까? 예. 예, 뭐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지우세요. 비행기 추락했어요. 글 내리세요. 글 내려. 장난치지 말고 지금 상황이 즐겁지. 진정 소시오패스인가? 뭐 이재명 뭐도 못 가리는 X. 속히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 와중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댓글이 아마 폭탄처럼 쏟아져서 결국 30분 만에 글을 삭제하긴 했답니다. 그러니까 망고의 진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후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제 PD님께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이제 왼쪽은 오전 10시 그리고 오른쪽은 현장에서 유가족을 찾아서 무릎을 꿇은 모습입니다. 근데 참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 참사 이런 비극이 있을 때 조금 이렇게 국민들하고 뭐 정서가 이 동기화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저걸 그 우리 저 예전에 한번 모신 적인 우리 박용찬 네, 예, 영등포을 영등포을 국민의힘 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띄웠던데요. 그 내용도 한번 혹시 보여주실까요?
예.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감 능력이 당신은 있는 거냐라고 물으면서 2021년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 그렇죠.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함께 떡볶이 먹방 유튜브를 촬영했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저게 아마 그 뒤에 있는 뭐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뭔가 있는데 그 시간이 이천 물류센터에서 대규모 화재가 나서 사상자가 맞습니다. 많이 발생했던 상황인데 마컬럼니스트 황교익 씨 진보 쪽에서 굉장히 보이스가 센 분이죠. 그분이랑 함께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떡볶이 먹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때가 공개됐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인데 경기도 네. 이천에서 벌어진 큰 화재였거든요. 그러면 네. 사실은 담당 지사가 그 시간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뭔가 정서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용찬 위원장은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까지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하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근데 사실 이 사진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을 표결하고 본회의장에서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정말 저희가 그때 생방송으로 저 표정이 정말 특이하다 해서. 제가 그래서 그날 이거 신문에 일면 사진 될 것 같다. 근데 다 일면이 됐어요. 다 일면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건 저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예, 예. 근데 저게 일면 사진이 됐는데요. 참 저기 나라가 굉장히 그 대행이 탄핵이 되는 정말 안타깝고 억장이 무너진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소시오패스의 정의가 뭐죠? 사회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뭐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좀 현저히 떨어진 약하거나 거. 마비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웃고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 슬퍼하지 않고 예. 공감 능력이 부족한데 사실은 정치인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좀 많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질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이 공감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함양하느냐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게 네. 바로 인문교육인데 네. 인문교육이라 하면은 보통 문사철이라고 그러는데 예. 문학 뭡니까 사학과 역사 철학. 예, 예. 철학 그게 두 개가 더 붙어야 되는데 예술 그리고 체육이거든요. 체육.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음. 이 부분이 망가져 버린 게 지난 한 40년 사이에 진행된 한글 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글 전용을 통해서 언어 능력이 너무나 퇴화됐어요. 네. 언어 능력이 부족하면은 연동돼 가지고 분별력이 망가집니다. 예. 예. 이 언어라는 것은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첫째가 선악 분별, 그다음에 피악 구분하는 거 예.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저는 틀림없이 문해력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문장 해동력. 예. 예. 그래서 인문을 교양을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야 국가 엘리트도 나오고 국민들 수준도 높아지는데 그 출발점이 우리나라 언어 구조상 70%의 언어는 한자로 쓰고 30%는 한글로 쓰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자 한글 혼용을 해야 됩니다. 예. 음. 그래서 뭐 최근에 금일중 과제 제출 요망 그랬는데 금요일 날 다 내래 엄마들이 금요일 날 다 냈대잖아요. 근데 예예. 아니, 전봇대가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라고 하느냐고 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웃픈 얘기인데 이게 이거 말씀에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저 같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한 게 이겁니다. 바로 한글 전용으로 감으로써 한국어의 70%가 암호 아니면 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예. 암호 아니면 소리가 되면은 자연히 언어 생활이 거칠어집니다. 예. 그러네요. 거칠어지고 애매모호해져 버리고 예. 정확성이 떨어지고 네. 정확성이 떨어지면은 고급 정보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예예예. 그러니까 과학 논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네. 과학 논문은 다 한글로 돼 있어요. 예. 그 용어는 전부 다 한자인데 가수분해 이거 전부 다 한자로 써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아. 관로하고 뭐 영어 막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안 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영어를 갖다가 씁니다. 그러니까요. 조사하고 이런 거 말고는 그게 영어를 사대주의 아닙니까? 예, 그게 사대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자가 우리나라 말인데 예. 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한글 전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 한자 한글을 같이 쓸 때 편하게 정확하게 쓰도록 한 건데
하긴 이재명 대표가 올리는 트윗이나 그 특친들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간명하고 그렇죠. 네. 근데 또는 의성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한글로는 활용하고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예. 말씀하신 간단하고 뭐 웃기는 거 이런 건 할 수 있지만은 신조어들 쓰고 깊은 뜻이 예. 들어가 있는 철학적인 언어 소통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요즘은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데 이렇게 길들여지다가 보면은 저런 실수를 하는. 알겠습니다. 저 이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상의 모든 계엄을 취재한 유일한 기자십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토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4번의 계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4번의 계엄을 모두 다 취재한 유일한 기자가 지금 여기 뉴스트라다무스 스튜디오에 계시고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검찰이 검찰 공소장을 낸 것은 아니고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한 내용, 공소장의 핵심 내용 정도를 뽑아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보도 자료를 접하셨는데요. 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을 했을까요?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 공소장을 요약한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한 건데 물론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이지만 거기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많이 나와요. 49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49번. 예.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이런 이제 구도를 이미 짜놨더라고요. 네. 짜놓으면서 거기에 윤석열 이름은 안 쓰고 그렇죠.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으로 네,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왜 내란으로 보느냐 하는 또 그걸 썼더라고. 예. 아주 이례적으로. 예.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예. 예. 국헌문란의 목적은 뭐냐? 바로 국회를 무력화시킨다. 또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별도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구상을 했다는 겁니다. 예, 예. 의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그건 여기까지 별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좀 네.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완전히 혁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예. 그걸 대체할 만한 기구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의 의도인지 막 구상인지 예. 그거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서버를 반출하고 말하자면 헌법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또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저지하려고 했다. 예. 네. 뭐 총을 쏴도 좋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했다.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폭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폭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내란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폭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 폭동은 뭐냐 하면 간단히 말하면 계엄군 동원했다는 게 폭동이라는 겁니다. 예, 예. 네네. 왜냐 계엄군 동원하는 게 이게 합헌적 계엄이 아니므로 예. 이 자체가 불법적 계엄이고 그다음에 동원해가지고 포고령으로도 계엄법에도 없는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는 방향으로 계엄군을 동원하고 예. 또 그 주변 지역에 평온을 해쳤다. 예. 그러므로 이것은 폭동이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으로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계엄군이 폭동군이 될 수 있느냐 하는데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엄군 출동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그것을 국헌문란을 위한 또 사람들을 위협해가지고 일정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으로 봤다. 예. 이렇게 딱 한 페이지 정도 딱 요약을 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로 본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검찰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아닙니까? 예. 그게 그리고 더 좀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검찰총장을 현직 대통령이자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현직 검찰이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 국헌문란을 위한 폭동을 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은 이게- 거의 바뀌기 힘든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동안의 계엄을 수차례 보셨습니다. 근데 이번 계엄도 좀 특이점이 있긴 하지만 제가 계엄을 예. 취재한 유일한 기자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건 현장에서 취재한 것도 있고 사후적으로 취재한 것도 있는데 취재를 해가지고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네. 예. 취재만 한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저는 5.16에 대해서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에 있었던 유신 선포 예. 이게 쿠데타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입니다. 예. 그리고 12.12에서 5.18까지 이어지는 한 5개월간의 기나긴 계엄, 예. 네. 계엄 상황과 이 쿠데타, 기나긴 쿠데타, 이번에 실패한 쿠데타. 예. 그런데 두 개가 친위 쿠데타 성격입니다. 즉 유신 선포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아예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헌법도 새로 만들어버리고 예. 네. 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한 거예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는 권력 탈취용 쿠데타도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쿠데타도 있다고.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친위 쿠데타적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실패한 거지. 왜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왜 실패했느냐고요? 그 검찰 보도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죠. 네. 그 읽어봤죠. 예. 왜 실패했다고 봐요. 제가 조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했을 때는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 조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허술했고 그러니까요. 혼자 전화를 계속 돌리고 있었는데 따르는 사람은 없고. 자, 전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직접 전해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그리고 윤 대통령이 오전 1시 30분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이거는 이제 계엄이 해제된 뒤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 움직여야 한다고 했잖아.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윤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연락을 했을 때는 이건 아직 계엄이 해제된 때는 아닌데 아니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 그러면서 다시 연락해서 의결 정족수 국회 내부에 지금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데서 딱 사람들이 가장 지금 뇌리에 남는 포인트가 3군데더라고요. 예. 총을 쏴서라도 그다음에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거니 계속 진행해. 네. 그리고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예. 다 끄집어내라. 이 세 부분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가장 예. 뇌리에 남는 근데 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돌리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한 것 제가 같은데 그래서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다는 김미선 것 앵커 같다는. 기억하시겠지만 이 계엄 선포하고 다음 날인가 방송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네. 참 이번 계엄은 치열하게 허술했다. 네. 치열하게 허술했다. 예. 그 말이 지금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의 병정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게 병정놀이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렇게 과격한 지시를 했으면 시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격합니다. 그러니까 총 네. 한 방 쏘지 않았고 네. 한 사람도 잡아넣지 않았고 한 사람도 부상 안 당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그건 대통령의 명령이 그만큼 하나도 안 들어졌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 신기하죠. 이게 신기한 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명령 계통으로 쭉 내려오면서 실제 병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완충 현상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네네. 특전사령관 같은 사람은 아예 막 못하겠다 하고 예, 밑에 뭐 제대로 전달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러면 이게 아니 국군 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 이런 군대가 무슨 군대죠? 당나라 군대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라고 보통 우리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는 네. 이런 군대를 장개수 군대라고 하기도 하고 조조 군대라고 하기도 했는데 예. 네. 요새 우리나라에서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 그건 좀 오해가 당나라는 세계 최강의 제국인데 그 당나라 군대를 아주 비하하는 것은 신라 사람들이 그랬다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신라가 당나라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네. 당은 해당이 안 되고 하여튼 오합지졸 아니 우리 군대가 오합지졸하면 됩니까? 예.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 국군. 이거 정말 너무 문제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계엄 지지 상황이 도저히 따를 수 그렇죠. 없었다. 이렇게 보여졌을 거 그러니까 본인과 김용현 예. 두 사람 정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건 될 일이 아니다.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을 수행했다가는 큰일 난다. 예, 이건 또 내가 처벌을 받겠다. 예, 헌법 위반이다. 이런 걸 인식했으니까 안 한 거죠. 예. 네. 그다음에 결정적인 요소는 시간입니다. 시간. 예.
10시 30분쯤 계엄 선포하고 그다음에 포고령이 11시 아닙니까? 그죠? 예. 11시에서 2시간 뒤에 해제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네. 딱 2시간 시간대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미리 딱 알려줘 가지고 미리 국회 옆에 갖다 배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방송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부터 소집해 가지고 부대 편성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사이에 시간 다 지나간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14명 체포조 명단이 내려갔다가 나중에 그거 다 잡아 넣을 수가 없으니까 3명만이라도 그러니까 한 30분 전에 그러니까 예. 그게 12시 30분일 겁니다. 예. 12시 30분에 수정 명령 해가지고 내려갑니다. 그게 세 사람을 우선 잡아라. 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한동훈 예. 그래가지고 또 출동을 해요. 예. 그 부대가 예. 저 국회까지 갑니다. 예. 그래서 미리 대기하고 있는 경찰하고 또 만나가지고 하는 사이에 계엄 해제 결의가 돼버린 거예요. 예. 예. 시간이 그러네요. 없어요. 시간. 예. 만약에 그렇다면 0시 38분에 다 필요 없고 지금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세 보시는 사람을 팀 잡아야 먼저 되죠. 체포해서 구금시설 수방사에다가 이동하면 된다. 예. 포승줄과 수갑을 써라라고 예. 0시 38분에 얘기를 했는데 그 20분 뒤에 명령을 받고 해제됐어. 국회에 도착했을 때는 네. 50분인가 그래요. 예. 네. 그 10분 전이라고. 네. 예. 거기서 10분 동안에 뭘 합니까?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 뭐 점검하다가 해제 결의 그렇죠. 나와버린 거죠. 그럼 그러니까 해제가 늦었으면은 또 큰일이 나긴. 해제가 늦었으면은 몰라요. 해제가 늦었으면은 몇 사람 잡아갔을 수도 있는데 네. 해제가 늦어졌으면은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지시는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된 거예요. 네. 그죠? 실행이 안 됐다.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쯤에 만약에 계엄을 선포하면 할수록 그래도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건데 왜 9시 반부터 이렇게 뭐 준비하는 그거부터가 기미가 보이고. 이게 두서가 없으니까 군대 네. 안 간 미필. 윤석열 네. 대통령에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국방부 장관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예. 해놓으니까 예. 이게 뭐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준비만 해도 됩니까? 훈련이 돼야지. 예. 이건 이 작전은 전쟁만큼 중요한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작전 아닙니까? 예. 아니 훈련도 안 하고 계획도 없이 또 아는 사람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근데 성공 안 한 게 무다행인데. 예. 결과론적으로 다행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군대가 이런 대접을 받을 군대가 아니거든. 맞습니다. 제가 20세기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군대는 이스라엘 군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예. 국군이 지난 70년 동안에 한 역할을 보면은 건국의 초석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호국의 간성 역할을 했어요. 예.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죠. 예.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아. 앞으로는 자유통일의 무력이 돼야 됩니다. 예. 어마어마한 일을 한 군대를 지금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당나라 군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게 뭐 형사적으로 따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역사적인 죄지. 예. 역사적인 죄. 아.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 어제 저녁에 입장을 냈더라고요.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도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하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직무 정지된 상태임에도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애도에 참여하는데 네. 그러려면은 뭐 이 수사에도 협조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끌게 하지 않고 대통령답게 당장 남자답게 보수답게 행동해야죠. 보수답게. 보수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보수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미학 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좀 멋지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권력 가진 사람은 멋지게 보이고 예. 남자답게 보이고 뭐 또 그분은 상당히 호탕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래 돼 가지고 제가 뭐 여러 분 때풀이 하지만은 목숨 걸 용기도 없고 하야할 용기도 없으면은 안 했어야지. 안 했어야죠. 예. 지금 고인이 된 그 강수연 배우가 사석에서 많이 해석이 어떤 영화에서 대사로도 인용됐지만 좀 일본말이 나오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말을 강수현 씨가 많이 해서 그걸 정말 인상 깊게 들은 감독이 어느 유명한 영화에도 이제 대사를 차용했는데 그 말이 진짜 야 우리가 돈은 없을지언정 정말 그 가오, 그러니까 정말 체면과 멋과 이런 것까지 이룰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 그런 걸로 사는 사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배우들한테 했다는 건데 아마 그런 맥락의 소위 가오를 지금 대통령이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게 가오가 자존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존심. 예. 아니 인간이 최종적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자존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자존심을 잃어버리면은 사람이 아니라 뭐 짐승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매일매일 놀라운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공조수사본부, 공수처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도 역시 헌정사상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네. 그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체가 공수처냐 아니면 공조수사본부냐 공조수사본부입니다. 그거 좀 애매하죠. 공조수사본부로 근데 알려져 아마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인데 아마 공수처의 주임 검사 이름으로 아마 영장은 청구됐을 겁니다. 예. 그래 언론 봐도 공수처라고 나오는데, 예. 근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는 할 근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권남용을 하던 거를 타들어와서 하는 식으로 일단 약간 편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 경찰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을 끼워 넣어 가지고 네.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몇 사람 구속했어요. 이미. 예. 구속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그 소환에 동하지 않겠다.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공수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조수사본부라는 게 법정기구도 아닌데 예. 그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미 또 그렇게 해가지고 구속됐다고 몇 사람이 예. 그러면은 판사가 이제 고민할 것 같은데요. 판사가 달고 다른 할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인데 예. 체포영장 그리고 뭐 도주 위험도 없고 한데 체포영 전 그 또 법리상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니 직권남용으로 걸어가지고 그것과 연관된 내란죄를 수사를 한다.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이런 수사는 수사도 정정당당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수사에 꼼수를 부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아, 수사의 꼼수가 안 되죠. 있습니다. 이게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수사할 때 당당하게 해야지. 예. 이런 무슨 좀도둑 수사하듯이 예. 이 뭐 일종의 별건 수사식으로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지금 경쟁적으로 국민들이 막 혼란스럽습니다. 저 사람이 검찰이 구속시킨 사람인지 공수처가 구속시킨 사람인지 경찰이 구속시킨지 구분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수사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막 찢어놓고 공수처를 또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부작용일 수도 그러니까 있긴 완전히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막 찢어 발겨놓고 예.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뭐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또 영장이 발부되면 어떡하나 그 소식은 또 근데 어떻게 만약에 돼야 발부되면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처럼 당당하게 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우선 나는 공수처의 정부적 감각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예. 되나? 지금 이렇게 대참사가 났는데 예. 또 연말을 앞두고 어. 좀 원래 이거 너무나 다사다난했으니까 오늘 내일은 좀 차분하게 뭐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고려도 안 하고 그러네요. 그런 면도 고려도 있- 안 합니까? 이게 예. 수사를 할 때.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망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그리고 뭐 일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사람이다. 체포 영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앞으로 이력서에 쓰고 다니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건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가능성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 기각 판결을 내가지고 현직으로 복귀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뭐 분명히 없는 건 아니죠. 열려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한테 체포영장, 그다음 구속영장 청구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과잉 수사가 아니냐. 네. 그리고 차근차근하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지 사실은. 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뭐 그 밑에 종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구속이 돼 있는데 어떻게 우두머리를 구속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논리를 많이 말합니다. 그런 논리를 많이 적용해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다 불구속 뭐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거 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로 끝내서야 되는데 이걸 또 수사를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한 달 안으로 구속했잖아요, 그죠? 네. 그때부터 잘못된 거지. 그때부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네. 구속 수사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구속 재판을 했느냐? 구속 재판했잖아요. 구속 기간 연장해가면서 예. 그런 모델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수사는 엄정하게 한다는 것은 공정하게 한다는 것이라고요. 예. 공정하게 해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네. 지금 여러 수사기관이 하여튼 경쟁적으로 하는 건 맞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특검까지 하게 되면 이제 특검에서 또 그걸 다시 다 가져가느냐, 뭐 또 수사에 어떻게 보면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수사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을 강하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피해자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해도 너무 당한다 해가지고 지금 결집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결집시키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의 이 상황에 대한 대응도 좀 마지막으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이 이제 검찰 발표 아까 우리가 짚었던 그 네. 공소장 이런 내용들이 픽션이라 그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 주장을 기자들한테 이렇게 알림으로 미디어 특위 진짜 뉴스 발굴단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 이걸 놓고도 좀 논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국민의힘에 대응은? 아니 계속 이야기가 지금 12월 3일로부터 한 달이나 3주 거의 한 달이 흘렀는데 네. 지금까지도 계엄 사태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된 입장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요. 예. 나온 거 없잖아요. 그죠? 예, 예. 예. 한동훈이나 이런 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는 있지만 예. 저걸로 스테이트먼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리된 예. 논리적으로 정리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계엄 사태는 우리는 어떻게 본다. 그리고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 그리고 예.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를 뭐 믿어달라고 하든지 세상에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당해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A4 용지로 글 한 장 쓸 수 없는 조직이면은 이거는 모든 논리가 없는 조직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예. 그게 뭐 사규도 있는 것이고 당헌도 있는 것이고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논리가 없는 집단은 패거리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패거리입니다. 이거 패거리. 예.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있으니까 정석대로 하면은 그 다른 데도 아니고 검찰이란 준사법기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고 국헌문란을 위한 폭동이다라고 예.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해명을 해야죠. 예. 해명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는 제명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선을 조기 대선이 있다면은 예. 이길 수 있느냐? 사람들이 금방 잊을 거다. 이 정도 입장만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잊을까요? 영원히 계속될 거고, 특히나 이게 정치 사건만이 아니잖아요. 예. 경제, 안보, 외교에 미치는 이 정도의 핵폭탄급 자해 테러는 건국 이후 처음인데 이게 어떻게 잊혀집니까? 그러니까 그때 조선일보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게 봤던 일면 제목이 여당이 탄핵의 강을 피하다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 그랬는데 지금은 탄핵의 강을 피하려다가 계엄의 바다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란의 바다에도 그렇죠. 빠지는 그런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좀 실감 있게 설명드린다면은 트럼프 2기 출범을 맞아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바짝 긴장해가지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서로 준비도 하고 누가 트럼프하고 아는 사람 없느냐? 트럼프의 살돈 8촌이라도 그렇죠. 예. 아는 사람 없느냐? 이렇게 다면서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기에 그냥
살얼음판을 긋고 있는 호수 위로 살얼음판을 긋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냥 포격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왕창 지금 침몰시켜 버리고 나서 지금 뭐 본인은 반성이 없고 반성해야 될 국민의힘은 반성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데 시간에 대한 조급함이 없는 것 같아. 예. 저 당은. 예. 그 이유는 조기 대선 되든 말든 대선은 포기했다는 생각으로 아마 깔려 있을 것이고 패배주의로. 예. 그렇다면은 사람 다 이기주의로 돌아가니까 다음 지방선거나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내가 가진 기득권은 지켜야 되겠다. 예. 그러면 이 당권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아주 강렬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까지도 지지하는 지지층까지도 다 난 어떻게 안고 가야 내 입지가 있겠다. 약간 이런 계산으로 지금 그렇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요새 뭐 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무리를 하니까 거의 또 반작용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네. 그게 또 희망을 걸 거라고. 희망을. 근데 그렇게 해서는 뭐 선거의 승리라는 건 뭐 저같이 구계자가 봐도 그렇죠. 뭐 난망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전문가 고수들이 그게 안 보일 리는 없고 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어떤 이기주의, 보신주의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기주의에 함몰되면은 어린애가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기주의를 버리고 보면은 다 세상이 맑게 보이잖아요. 맑게 상식적으로 보이잖아요. 사리사욕을 버리면 그러니까 사리사욕만 버리면 사람이 다 똑똑해진다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학교 나오고 또 검사 출신들도 많고 하는데 하는 일은 보면은 유치원생 정도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교육의 실패고 그게 교양 교육의 실패다 이겁니다. 교양 교육의 실패.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야 국가 엘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오늘도 참 이 준엄한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뭐 무거워도 지고 참 안타까운 사람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부정선거 계속 외치는 분들 뭐 컬트 세력이라고 하셨는데 뭐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질 않나. 지금 뭐 그러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초유의 사건들일수록 매듭을 짓는 수사는 정말 공정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도 오늘 또 배웠습니다. 네. 그 대표님 또 오늘도 마지막에 혹시 혹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신 말씀 있어요? 한마디. 제가 예. 어찌 되다가 보니까 이게 항공사고 전문 기자도 되고 계엄 전문 기자가 돼버렸는데 오늘 특집입니다. 기자 생활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16은 뭐냐 하면은 80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집권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고려 때 무신 정권 이후에 예. 그때 군 장교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된 집단이었다고요. 예. 네. 이 사람들이 역사의 주력 세력이 돼가지고 그 뒤에 군인 출신 대통령이 세 사람 네네. 나왔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나라를 발전시켰다고. 예. 그다음에 유신 선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민주주의 안 된다. 한국적 민주주의 하겠다라고 딱 걸고 예.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를 내걸고 중화공업 건설, 의료보험 시작, 새마을운동, 4대강 유역 사업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12.12로 비롯된 이 신군부 쿠데타는 피를 흘리긴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라서 예. 1980년대 10년을 이끌면서 뭘 했습니까? 서울올림픽 했죠. 예. 그리고 6.25선을 통해서 직선제 받아들였죠. 예. 그다음에 무역 흑자했죠. 예. 물가 안정했지.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0.1%였어요. 예. 10.1%. 그리고 제6공화국을 열었잖아요. 예. 네. 노태우 전두환. 그다음 북방정책 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나라는 북한 하나만 있고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이런 외교 대전략을 했고 그래서 요 앞에
쿠데타 세 분은 예. 다 쿠데타라는 것은 원래 불법이에요. 불법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역사적 역할을 한 거예요. 예. 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해버렸다 이거예요. 예. 네. 이 친위 쿠데타가 실패를 했다 이겁니다. 예. 예. 실패를 한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벌을 받아야죠. 혼란 지금까지 발전시킨 역사를 되돌릴까봐 걱정이라는 겁니다. 아. 되돌릴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45년 전에 계엄이 있고 처음이다 하는데 그 말은 한국의 이 정치 문화를 나라의 수준을 특히 국제적인 나라의 수준을 45년 전으로 되돌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분의 역사는 최소한 역사를 되돌린 쿠데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이번은 역사를 되돌린 쿠데타가 될까 싶어서 쿠데타 미수지만은 예. 그게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선희님께서 예.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조거째님 자주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할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도대체 조거째님을 어떻게 섭외했느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어디 이렇게 김태현 라디오 쇼 가신 건 뭐 90만 뷰나 나오고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섭외했다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나와주시는 거는요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장국장님 이렇게 아니. 조거째 대표님한테 저 누가 진행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섭외를 했더니 장원준 국장님 모시고 합니다 했더니 그럼 나가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시고 일하고 예 제가 뭐 네. 정말 큰 영감을 많이 장국 받았었던, 국장님 예. 덕분에 모시게 됐다는 아이고, 말씀 아닙니다. 다시 제일 한번 중요한 게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집에 있잖아요, 제가. 예, 그렇죠.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5분밖에 네. 안 했죠. 네. 제 사무실. 누구랑 이렇게 진행하냐 장국장님 그래서 아이고, 또 와주셨어요. 자, 또 댓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원준 국장님 우리나라를 꼭 지켜주세요. 한 500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놀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항공부터 또 개헌까지 심도 있게 짚어봤습니다.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다시 예. 한번 우리가 애도의 말씀 올려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179분의 희생자와 그 유족들 분께 명복을 빌고 큰 위로의 말씀 드리고 생존자의 쾌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그 심리의 빠른 치유 그리고 빠른 이 난국 그 극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이제 올해 연말 마지막 뵙는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트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